아이고, 우리 장군이 한우 등심 먹으니까 맛있어? 애미야, 넌 거기 쉰밥이나 처먹어라. 밥값은 해야지. 걔에게는 1등급 한우를 먹이면서 며느리에게는 개밥 그릇에 쉰밥을 던져주는 시어머니, 그리고 친정 엄마의 임종을 지키러 가겠다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는 남편. 어딜 도망가? 너 노비 문서에 도장 찍은 거 잊었어? 제사상 다 차리고 가. 결국 엄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부엌에 갇혀 피눈물을 흘리던 며느리는 다음 날 아침 제사상 앞에서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 니들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니까 밥도 짐승처럼 처먹어라. 과연 제사상 위에는 무엇이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15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그녀의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고막을 때리네요. 전주 한옥마을의 콧대 높은 종갓집, 그 으리으리한 대문 안부엌은 지금 숨막히는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혜진은 쪼그리고 앉아 15년째 똑같은 동태전을 뒤집고 있는데요. 그녀의 손등은 튀어오른 기름방울에 대어 붉게 부풀어 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 우리 장군이. 아이고, 예뻐라. 자, 아해봐라. 옳지. 아이고, 잘 먹네, 내 새끼.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박말순의 목소리에 혜진의 손이 멈칫합니다. 박말순은 소파 상석에 떡하니 앉아 자신의 애완견 장군이를 무릎에 앉혀두고 갓 구운 한우 등심을 먹이고 있지 뭡니까? 야, 장군아. 이게 한 근에 얼마짜린데 남기면 안 되지. 꼭꼭 씹어 먹어라. 애미야, 뭐하냐? 전 부치다 남은 찌끄러기 말고 새로 구운 육전 좀 가져와 봐라. 식은 거 말고. 우리 장군이 입맛 없으시다.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물며 각 구운 육전 한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갑니다. 무릎이 펴지지 않아 엉거주춤한 자세로 접시를 내려놓자 박말순이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치네요. 어우, 냄새. 야, 너 좀 저리 가라.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개코가 얼마나 예민한데 너한테서 나는 쩐내 때문에 우리 장군이 체하겠다. 썩 물러가 있지 않고. 그러면서 박말순은 식탁 구석에 있던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발로 툭 찹니다. 그 안에는 어제 먹다 남은 쉰밥 덩어리와 김치꽁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채 담겨 있었죠. 너는 그거 먹어라. 쌀 아까우니까 남기지 말고 다 처먹어. 빚쟁이 집안 거두어줬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냐. 어휴, 밥맛 떨어져. 혜진이 그 밥그릇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요양병원이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말았죠. 여보세요? 간호사님? 이혜진 보호자님, 마음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머님 호흡이 거의 안 잡혀요. 당장 오세요. 당장요. 혜진의 손에서 국자가 힘없이 툭 떨어집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질 생각도 못하고 박말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엄마가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대요. 제발이요. 어머님, 제발 보내주세요. 그런데 박말순 반응이 기가 찹니다. 먹이던 고기를 내려놓고 눈을 부라리는 게 아니겠어요? 뭐, 지금 어딜 가? 내일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그래. 미쳤어? 제사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엄마가 돌아가신다잖아요. 사람 도리는 하게 해주셔야죠. 네.
어머님, 혜진의 절규에 박말순이 혀를 차며 혜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습니다. 인연이 진짜 돌았나? 산 사람 제사상도 못 차려놓고 죽은 사람한테가? 야, 내가 너 사올 때 쓴 돈이 얼마인데. 감히 도망을 가?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노비 문서에 도장 찍은 거 잊었어? 어딜 감히. 아,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 최민석이 짜증 가득한 얼굴로 튀어나오네요. 아, 진짜. 시끄러워서 게임을 못하겠네. 야, 너 때문에 랭킹 떨어졌잖아. 아, 젠장. 최민석은 바닥에 엎어진 혜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스마트폰 화면만 노려봅니다. 혜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남편의 발을 붙잡았죠. 여보, 여보, 나 좀 보내줘. 장모님 돌아가신대. 나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해. 응? 제발 차 좀 태워줘. 내가 이렇게 빌게. 하지만 최민석은 귀찮다는 듯 혜진의 손을 발로 툭툭 털어내버립니다. 아이씨, 이거 안 나? 비싼 옷에 기름 묻잖아. 장모님 원래 골골대셨잖아. 이번에도 그냥 엄살이시겠지. 그리고 너 지금 가면 우리 엄마는 누가 챙겨? 제사 끝나고 가. 끝나고.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뭐라고? 당신 지금 그게 사람으로서 할 소리야? 우리 엄마야. 당신 장모라고. 아, 시끄러워. 듣기 싫어. 엄마, 쟤 좀 안 보이게 치워봐. 나 지금 중요한 판이란 말이야. 에이씨, 맛 떨어지게 진짜. 최민석은 방문을 쾅 닫고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이군요. 박말수는 혜진을 질질 끌고 부엌으로 밀어넣습니다. 오늘 할당량 다 채우기 전엔 물 한 모금도 없다. 화장실도 참아. 어디서 재수없게 제사 앞두고 초상집 타령이야. 부정타게. 철커덕. 부엌 문이 밖에서 잠겨버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어머님, 저 가야 해요. 엄마, 엄마. 혜진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지만 돌아오는 건 TV 볼륨을 높이는 소리뿐이었답니다.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퉁퉁 부은 눈으로 마지막 산적 꼬치를 꽂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전과 탕국, 갈비찜이 부엌을 가득 채웠지만 혜진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렸죠.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합니다. 부고 김순자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혜진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집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15년 동안 친정 빚 갚는답시고 엄마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든 저 인간들. 혜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관절이 비명을 지르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혜진은 부엌 구석 창고로 들어가 먼지 쌓인 선반 뒤를 뒤적입니다. 거기엔 낡은 철제 상자 하나가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15년 동안 쓴 피눈물의 일기장, 박말순이 강제로 쓰게 했던 신체 포기 각서, 그리고 남편의 폭언이 담긴 녹음기. 혜진은 이 상자를 가방 깊숙한 곳에 챙겨 넣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내버릴 거야. 그녀는 부엌 중앙에 차려진 화려한 제사상 앞으로 다가갑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갈비찜, 노릇노릇한 전, 맑은 탕국. 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엽니다. 와르르. 접시에 담긴 모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어 버립니다. 처먹어. 다 처먹어. 니들은 먹을 자격도 없어. 그냥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순식간에 50인분의 고급 요리들이 냄새나는 쓰레기가 되어 뒤섞이고 말았죠. 텅 빈 접시들을 다시 상 위에 올려놓은 혜진은 창고 구석에 있던 사료 포대를 끌고 옵니다. 최고급 대형견용 한우 영양사료 박말순이 며느리 밥값은 아까워도 개 밥값은 안 아깝다며 사놓은 그 비싼 사료입니다. 혜진은 커터칼로 사료 포대의 배를 거칠게 찢습니다. 주르륵 차르르 건조하고 딱딱한 사료 알갱이들이 녹그릇 위로 쏟아집니다. 갈비찜 그릇에는 게사료를 고봉밥처럼 쌓고 탕국 그릇에는 수돗물을 받아 누런 사료 몇 알을 동동 띄웁니다. 술잔에도 사료를 가득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혜진은 지방종이 위에 붓으로 굵게 써내려갑니다. 노, 비, 배, 방. 그 종이를 향로 위에 붙이고 이혼 신고서를 제사상 정중앙에 올려두었죠. 아침 8시가 되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헛기침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움직이네요. 애미야, 상 다 차렸냐? 문중 어른들 오셨다. 얼른 상 내와라. 군뱅이도 이것보단 빠르겠다. 박말순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혜진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부엌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도포를 갖춰 입은 문중 어른들과 박말순, 최민석이 부엌 안을 들여다봅니다. 순간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비릿한 게사료 냄새가 진동을 하거든요. 유기그릇마다 가득 담긴 갈색 사료 알갱이들. 이게 뭐냐? 냄새가 왜 이래?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박말순이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너 돌았어? 이게 뭐야? 최민석도 멍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이게 다 뭐냐고? 제사상의 웬개밥이야? 혜진은 짐가방을 메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나갑니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보이니? 아주 정성껏 차린 아침상이다. 혜진은 손에 쥐고 있던 게사료 한 줌을 박말순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립니다. 타다닥. 야, 이 미친년이 어디 시어머니 얼굴에. 박말순이 따가움에 소리를 지르자 혜진이 소리칩니다. 사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너희들한테는 이게 딱이야.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아주 잘 어울리네. 부엌이 떠나가라 울리는 혜진의 일갈에 좌중이 얼어붙고 맙니다. 15년 동안 잘 얻어먹었지? 며느리는 쉰밥 주고 개새끼는 한우 먹이더니 꼴 좋네. 억울해? 억울하면 지져봐. 왈왈 지져보라고. 이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처먹어. 혜진은 멍하니 서 있는 최민석에게 다가와 그의 가슴팍을 밀치며 말합니다. 그리고 최민석, 너 도박빚 때문에 사채업자들 피해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매일 밤 대출 문자 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너 그걸 어떻게. 아니 여보.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이제 그 빚, 네 잘난 엄마랑 둘이 사이좋게 갚아봐. 나는 이제 남이니까. 혜진은 더 이상 미련이 없다는 듯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뒤에서 박말순이 악에 받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전현 잡아. 당장 안 잡아? 어딜 도망가. 내 돈 내놔. 야, 거기 안 서. 하지만 혜진의 서슬 퍼런 살기에 눌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혜진은 현관문을 발로 쾅 차서 열어젖힙니다.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혜진의 뒷모습. 차가운 비가 그녀의 뜨거운 눈물을 씻어내립니다. 하지만 가슴속 복수의 불씨는 이제 막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었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날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던 비는 혜진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도착한 장례식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죠. 찬바람만 휑하니 부는 빈소 앞 어머니의 영정 사진조차 이미 치워진 뒤였습니다. 혜진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불효녀가 엄마 가는 길 배웅도 못했네. 엄마, 아무리 바닥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어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정적뿐이더군요. 15년 동안 그 모진 시집살이를 견딘 이유가 오직 엄마였는데 이제 혜진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는 세상이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그녀를 조여왔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라곤 비상금으로 꼬깃꼬깃 모아둔 현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혜진은 찜질방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고 만화방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며칠을 버텼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돈을 아껴야 했기에 국물까지 남김없이 마시며 배를 채웠죠. 며칠 뒤 혜진은 용기를 내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냉혹하더군요. 소장이라는 남자는 혜진의 초라한 행색과 거친 손을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경력도 없네. 식당 설거지도 요즘은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 써요. 괜히 헛고생 말고 다른 데 가봐요. 소장님, 저 진짜 일 잘해요. 제사 음식 50인분도 혼자 다 했어요. 제발 뭐라도 시켜만 주세요. 혜진이 애원했지만 소장은 손사래를 치며 그녀를 내쫓았습니다. 거리로 쫓겨난 혜진은 배고픔에 현기증이 일어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취객들이 어이, 아줌마, 술 한잔 할래? 하며 희롱을 던질 때면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며 도망쳐야 했답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걷던 혜진의 눈에 낡고 허름한 간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욕쟁이 할매 기사식당 설거지 급구 유리창엔 기름때가 껴있고 문을 열 때마다 음식 냄새가 훅 끼쳐 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일 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북새통이었고 주방에선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고함이 오가고 있었죠. 카운터에 앉아있던 백발의 할머니가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눈매가 매섭고 입가엔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닌 주인이었죠. 뭐여? 밥 먹으러 왔어? 자리 없으니께 합석하든지 아니면 나가. 저 밖에 붙은 종이 보고 왔는데요. 설거지 사람 구하신다고. 혜진의 말에 할머니는 콧방귀를 낍니다. 아이고, 딱 보니께 곱게 자란 것 같은데 이런 험한 일 못혀. 냄새나고 더러워서 도망갈걸. 딴 데 알아봐. 아니에요 할머니. 저 진짜 잘해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제발요, 밥만 주시면 돼요.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장이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아이고 배야. 맹장이 터졌나 봐. 사람 살려.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문은 밀려드는데 요리할 사람이 없으니 기사님들이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봐요. 제육볶음 언제 나와? 30분째 기다리잖아. 나 바쁜데 그냥 갈라니까.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욕쟁이 할머니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 순간 혜진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뛰어들어가 쓰러진 주방장을 부축해 119에 신고하고는 망설임 없이 앙치마를 둘러맸습니다. 할머니, 지금 들어온 주문이 제육 20개,
김치찌개 10개 맞죠? 혜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자의 눈빛이 아니라 15년간 종갓집 부엌을 지휘해 온 베테랑의 눈빛이었죠. 혜진은 거대한 무쇠 워가크를 가스불 위에 올리고 불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화르륵 푸른 불길이 솟구쳐 오릅니다. 냉장고를 여니 상태가 썩 좋지 않은 돼지 뒷다리살과 푹 익어버린 묵은지가 보입니다. 혜진은 고기 비계를 먼저 썰어 팬에 던져 넣었습니다. 치익 기름이 녹아나오며 고소한 냄새가 퍼지자 혜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기와 김치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웍을 한번 튕길 때마다 재료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불맛이 고기 깊숙이 배어듭니다. 설탕 한 스푼으로 김치의 신맛을 잡고 간장으로 감칠맛을 더하는 그녀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여기 나갑니다. 1번 테이블 제육볶음. 혜진이 접시에 수북하게 담아낸 고기를 내밀자 홀 서빙을 하던 이모님도 얼떨결에 받아들고 나갑니다. 음식을 맛본 기사님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입에 넣은 택시 기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옆 동료를 칩니다. 야, 박 기사. 이거 맛 좀 봐라. 오늘 주방장 바뀌었냐? 맛이 기가 막힌데? 어디? 와, 뭐야 이거? 불맛이 제대로네. 이 집 10년 다니면서 이런 맛 처음이야.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오고 밥솥에 밥이 동날 정도로 추가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카운터에서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왔던 초라한 여자가 주방 안에서는 마치 장군처럼 펄펄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전쟁이 끝나고 혜진은 땀범벅이 된 채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팔이 후들거려서 물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속은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다가와 혜진 앞에 툭 하고 봉투 하나를 던집니다. 일당이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혜진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봅니다. 할머니는 짐짓 딴청을 피우며 말을 잇습니다. 갈 데 없는 거 다 아니까 가게 뒤편에 창고 방 하나 비었어. 쥐새끼 나올지 모르니까 청소해서 쓰든가 말든가. 대신 월세는 밥값에서 깐다.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시끄러워. 내일 새벽 5시까지 나와. 늦으면 국물도 없어. 혜진은 가게 뒤편 곰팡내 나는 좁은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공간이었지만 혜진에게는 그곳이 5성급 호텔보다 더 아늑했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감시도 폭언도 없이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울 수 있었으니까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살았다. 나 이제 진짜 살 수 있어. 한편 혜진이 떠난 종갓집은 그야말로 돼지우리나 다름없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며칠째 시켜먹은 치킨 박스와 자장면 그릇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죠. 박말수는 리모컨을 찾지 못해 소파 쿠션을 뒤집으며 악을 씁니다. 아니, 이 집구석은 며느리년 하나 없다고 이렇게 엉망이 돼? 야, 최민석, 너 밥 안 먹냐? 방에서 나온 최민석은 며칠 안 씻어 머리가 떡이 진 채로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 엄마, 밥이고 뭐고 돈 좀 없어? 나 지금 급하단 말이야. 혜진이 그년이 통장도 다 들고 날랐어? 어머, 그년이 도둑년이었어? 아이고, 내 돈, 내 팔자야. 박말수는 며느리가 훔쳐간 게 없는지 살림살이를 뒤지기 시작했고 최민석은 도박 빚 독촉 문자에 시달리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혜진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밥 차려주고
돈 벌어오던 편리한 기계였던 겁니다. 그 기계가 사라지자 그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사식당 쪽방. 혜진은 피곤에 지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챙겨온 낡은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 일기장의 앞면에는 고통스러운 시집살이의 기록이, 뒷면 빈 공간에는 혜진이 오늘 개발한 새로운 양념 배합비가 적히기 시작합니다. 기사님들 입맛엔 설탕 대신 매실액을 좀 더 넣자. 그리고 고춧가루는 거친 거랑 고운 거 반반씩 섞어서. 혜진의 펜 끝에서 춤추는 글씨들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에 던지는 출사표이자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사식당 앞에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인데 택시들이 식당 앞 도로를 따라 100m 넘게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야, 여기 주방 이모 손맛이 장난 아니래. 전라도 종갓집 며느리였다나 봐. 김치찌개 한 숟갈 먹으면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난다니까. 기사님들의 입소문은 그 어떤 광고보다 빨랐습니다. 주방 안에서 웍을 돌리는 혜진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입가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자신의 이름,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은 첫 월급. 혜진은 그 숫자를 어루만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고 봐. 보란듯이 성공해서 니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빌게 만들 테니까. 밑바닥 진창 속에서 혜진이라는 꽃이 비로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식당의 전쟁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에 나른한 햇살만이 먼지 낀 창문을 넘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식당 안은 들이켰던 숨을 고르듯 고요했고 낡은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덜덜거리며 정막을 채우고 있네요. 혜진은 주방 한 구석에서 퉁퉁 부은 종아리를 주무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랑하고 맑은 풍경 소리가 울리며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곳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잘 다려진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그의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흙빛에 가까웠죠. 그는 식은땀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구석 자리에 힘겹게 앉았습니다. 위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에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한 손으로는 명치 끝을 꾹 누르고 있더군요. 욕쟁이 할머니가 행주를 탁 던지며 다가갑니다. 점심 장사 끝났어. 밥 없어. 나가. 남자는 힘없는 목소리로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할머니를 올려다봅니다. 사장님, 제가 며칠째 위염 때문에 물도 못 넘겨서 그러는데 아무거나 좋으니 속 안 뒤집어지는 걸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돈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남자의 꼴을 보더니 혀를 차며 주방 쪽을 쳐다봅니다. 야, 혜진아. 저 양반 송장 치르기 전에 뭐라도 좀 해줘라. 죽이라도 끓여주든가. 혜진은 쭈뼛거리며 나와 남자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바싹 마른 입술, 식은땀, 그리고 고통스러운 표정. 혜진의 머릿속에 15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위해 끓였던 음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죠. 가스불을 켜는 대신 냉장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살얼음 낀 동치미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자극적인 죽보다는 꽉 막힌 속을 뚫어줄 시원한 것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혜진은 소면을 삶아 찬물에 여러 번 헹궈 탱글탱글하게 만들고 그 위에 직접 담근 맑은 동치미 국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곁들임으로 물을 넉넉히 잡아 푸딩처럼 부드러운 계란찜을 뚝배기에 담아냈죠. 드세요.
억지로 넘기지 마시고 국물부터 천천히 드셔보세요. 혜진이 쟁반을 내려놓자 남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동치미 국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위염 환자에게 찬 국수라니 미친 짓 같았겠죠. 하지만 그릇에서 올라오는 쿰쿰하면서도 톡 쏘는 숙성된 향기가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국물부터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공적인 조미료 맛은 전혀 없고 쨍하게 시원하면서도 깊은 무의 단맛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불타는 위장을 진정시키는 느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이었습니다. 이 맛은 남자의 숟가락질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며칠 동안 물 한 모금도 비리다며 토해내던 사람이 국수 한 그릇을 깨 눈 감추듯 비워내고는 계란찜까지 싹싹 긁어 먹었지 뭡니까.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들이켠 남자는 혜진이 서 있는 주방 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맛은 어릴 적 아픈 자신의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떠먹여주던 바로 그 동치미 맛이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친 남자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혜진은 설거지하다 말고 놀라서 뒷걸음질 쳤죠. 저,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혜진의 젖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대성푸드 대표이사 김도진 국내 굴지의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찾던 맛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맛이요. 혜진은 눈을 깜빡이며 당황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식당 설거지하는 아줌마인데요. 아닙니다. 당신의 손맛에는 서러움과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어요. 우리 회사 메뉴 개발팀에 합류해 주십시오. 정규직은 힘들더라도 객원 연구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혜진이 망설이며 우물쭈물하자 카운터에서 이쑤시개를 쑤시던 욕쟁이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답답한 여편네야.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찰 거요? 내가 보증금 안 받을 테니께 당장 짐 싸서 나가. 여기서 썩기엔 네 솜씨가 너무 아깝잖여. 할머니의 호통에 혜진은 그제야 떨리는 손으로 김 대표의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15년 동안 밥하는 기계, 식충이 취급만 받던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실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김 대표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의 대성푸드 본사 테스트 키친. 혜진은 시장에서 산 3만 원짜리 저렴한 정장을 입고 으리으리한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주변에는 유학파 셰프들이 화려한 칼질을 뽐내며 형형색색의 요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눈길은 혜진의 초라한 행색과 낡은 칼에 머물며 비웃음을 흘렸죠. 하지만 혜진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스테이크나 파스타 대신 뚝배기 하나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시래기 된장지짐. 말린 시래기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부드럽게 만들고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어 자작하게 지져내는 소박한 음식이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테스트 키친을 가득 채우자 심사위원들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 촌스러운 냄새는? 한 심사위원이 인상을 쓰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3초 후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멸치 육수에서 고기 맛이 나죠? 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육수를 낼 때 멸치를 덮어서 비린내를 날리고 표고버섯 기둥을 함께 우려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마지막에 둘러 풍미를 잡았습니다. 만장일치 합격. 화려한 비주얼은 없었지만 혀끝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내공이 혜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사원증을 목에 건 날 혜진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골함 유리에 사원증을 대고 혜진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부엌대기 아니야. 나 회사 다녀. 내 이름 박힌 명함도 생겼어. 엄마, 보고 있지?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우는 혜진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위로하듯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듯 도망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는 주체적인 요리 연구가 이혜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한편 혜진이 떠난 전주의 종갓집은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석은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처박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고 있었죠. 발신자 김 실장 사채 씨발. 왜 자꾸 전화질이야? 최민석이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걸걸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어이, 최 씨. 이자 넣을 날짜 지났는데? 마누라 도망갔다고 돈까지 떼먹을 생각은 아니지? 내일까지입니다. 안 그러면 댁내 그 으리으리한 한옥 때문에 빨간 딱지 붙으러 갑니다. 알았다고요. 준다니까. 엄마한테 말해서 해준다고. 전화를 끊은 최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혜진이 없으니 생활비는커녕 도박빚을 막을 구멍조차 없어진 겁니다. 거실에서는 박말순이 썩은 반찬을 뒤적이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 최민석, 밥 안 줘? 배고파 죽겠는데 며느리녀는 언제 잡아오는 거야? 내 돈 들고 튄년 잡아오라고. 최민석의 눈빛이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혜진이 2년.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다시 서울 대성푸드 연구실. 혜진은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며 레시피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시댁에서 겪었던 고통이 아이디어로 승화되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매운 시집살이 맛 청양고추 다대기, 눈물의 짠맛 숙성 장아찌.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대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이혜진 연구원, 불편한 거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세요. 저분은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될 겁니다. 혜진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캄캄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막 혜진의 편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대성푸드 사무실은 혜진의 이름으로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혜진이 밤을 새워가며 개발한 어머니의 위로 밀키트 시리즈가 출시되자마자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맘카페와 SNS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랑 똑같아요. 인공 조미료 맛이 아니라 진짜 집밥 맛이 나요. 칭찬 일색인 후기가 수천 개씩 달리며 주문 폭주로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죠. 그리고 운명의 홈쇼핑 런칭 방송 날이 밝았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메인 게스트로 출연하기로 했던 유명 스타 셰프가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못 오게 됐다는 겁니다. PD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죠. 아니, 방송 10분 전인데 펑크를 내면 어떡하라는 거야. 대타 없어? 아무나 좀 데려와봐. 그때 현장에 와 있던 김 대표가 혜진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이 나가세요.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
저는 카메라 울렁증도 있고 말도 잘 못해요. 안 돼요, 대표님. 이 음식을 만든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당신 진심만 보여주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김 대표의 단호한 눈빛에 혜진은 얼떨결에 마이크를 차고 스튜디오 조명 아래 섰습니다. 5, 4, 3, 2, 1, 큐. 빨간 불이 들어오고 카메라가 혜진을 비춥니다. 혜진은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있던 쇼호스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아, 네. 오늘 셰프님이 사정이 생겨서. 이분이 개발자신데. 방송사고 직전의 위기 상황. 그때 혜진의 코끝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 익숙한 냄새가 혜진의 마비된 신경을 깨웠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참 팍팍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하게 먹는 게 소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혜진의 담담한 목소리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추 겉절이를 무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김치는 제가 15년 동안 눈물로 담근 김치입니다. 시집살이가 고달플 때마다 배추를 절이며 울었고 양념을 버무리며 다짐했거든요. 언젠가는 웃으면서 이 맛을 누군가에게 대접하겠다고요. 대본에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 카메라를 타고 전국의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쇼호스트도 넋을 잃고 혜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오늘 저녁엔 남이 차려주는 밥상 받으세요. 제가 친정엄마 마음으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드시고 힘내세요. 그 순간 주문 콜수를 나타내는 전광판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주문 전화 폭주로 상담원들이 비명을 지를 정도였죠. 매진입니다. 전량 매진. PD의 외침과 함께 방송이 끝났습니다. 준비된 5만 세트가 40분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한 겁니다. 스튜디오 안의 스태프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고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김 대표가 달려와 혜진을 일으켜 세우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였어요. 혜진 씨가 해낼 줄 알았습니다. 이 방송으로 혜진은 하루아침에 국민 언니, 반찬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스타덤에 올랐답니다. 일주일 후 혜진은 계약직 딱지를 떼고 정규직 메뉴 개발 팀장으로 파격 승진했습니다. 김 대표가 붙여준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친 혜진은 이제 예전의 촌스러운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질끈 묶었던 머리는 세련된 단발로 자르고 늘어난 티셔츠 대신 몸에 딱 떨어지는 고급 정장을 입었죠.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을 걷는 그녀의 모습에선 당당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회사 근처의 보안이 철저한 고급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넓은 통창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혜진은 그곳에 어머니의 위패를 모실 작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따뜻해. 비도 안 새고 냄새도 안 나. 이제 나랑 여기서 편하게 살자. 혜진은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최민석의 상황은 시궁창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PC방 구석 자리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와 땀 냄새에 쩔은 옷, 떡진 머리, 퀭한 눈. 그의 모니터 화면엔 패배라는 두 글자만 큼지막하게 떠 있었죠. 아, 씨발. 또 졌어. 야, 알바. 여기라면 하나 더 줘. 김치 많이. 최민석은 신경질적으로 키보드를 내리치며 컵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때
PC방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이번에 완판 신화를 기록한 이혜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최민석은 젓가락을 든 채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사하게 웃고 있는 너무나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저게 누구야? 설마? 최민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마누라, 아니 15년 동안 부엌에서 썩어가던 그 이혜진이 맞았습니다. 아, 이혜진? 전현이 왜 저기 나와? 팀장? 완판? 최민석은 먹던 라면을 뿜으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며 쳐다봤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 매출 50억 신화의 주역이라는 글자만 눈에 들어왔죠. 50억? 전현이 내 돈 들고 튀어서 50억을 벌었어? 와, 미친. 대박이네. 최민석의 입가에 비릿한 탐욕의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종갓집 안방에 누워있던 박말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박말순은 며느리가 나간 뒤 밥도 못 얻어먹고 알아누워 있었거든요. 최민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여주자 박말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여? 이게 우리 며느리여? 아이고 세상에. 얼굴 핀 것 좀 봐라. 저 옷이랑 귀걸이 다 명품 아니냐? 엄마 얘가 지금 돈을 갈퀴로 쓸어 담고 있대요. 방송 한번 나가면 몇 억씩 판다니까요. 박말순의 눈이 돈독이 올라 희번덕거렸습니다. 그럼 그게 다 내 돈이지. 15년 동안 내 부엌에서 배운 기술로 돈 번 거니까 원천 기술료는 받아야 할 거 아니냐? 당장 가서 잡아와. 아니, 모셔와. 당연하죠. 우리가 법적으로 아직 부부인데 그 돈이 다 내 돈이지 누구 돈이겠어? 흐흐흐. 모자는 서로 마주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고 오로지 돈 냄새만 맡은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다음 날부터 최민석의 스토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진을 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김 대표의 특별 지시로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출퇴근하고 있었죠. 최민석이 혜진을 발견하고 달려들려 했지만 덩치 큰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야, 내가 남편이야. 내 마누라 내가 만나겠다는데 니들이 뭐야? 이거 안 나?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십시오. 보안 요원의 서슬 펄언 경고에 최민석은 꼬리를 말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포기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혜진의 뒤를 밟아 그녀가 사는 오피스텔 위치를 알아내고 혜진이 다니는 동선까지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독사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대성푸드의 신제품 런칭 파티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혜진은 주인공으로서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김 대표가 턱시도를 입고 든든하게 서 있었죠.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묘한 설렘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파티장 유리창 너머 어둠 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혜진과 김 대표가 다정하게 웃는 모습을 연신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뷰파인더 속 혜진의 행복한 미소가
최민석의 비틀린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그래,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눈물이 되게 해줄 테니까. 최민석은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이거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수 있겠어. 아니지. 오히려 내가 위자료를 뜯어내야지. 불륜녀 프레임 씌우면 게임 끝이야.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최민석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끔찍한 불행을 터뜨리기 위해 시한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성푸드 본사의 로비는 여느 때처럼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고급스러운 커피 향이 감도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을 마치고 복귀하는 직원들의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내가 여기 팀장 시어머니야. 찢어지는 듯한 고함과 함께 로비 한복판에 나타난 불청객들. 바로 박말순과 최민석이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일부러 연출이라도 한 듯 기가 막혔습니다. 박말순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낡은 몸빼 바지를 입고 최민석은 며칠 안 감은 떡진 머리에 구멍난 러닝셔츠 바람으로 싸구려 비타민 음료 박스를 들고 있었거든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당황해서 막아서자 박말순은 기다렸다는 듯 대리석 바닥에 대자로 드러 누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성공하더니 시댁 식구들을 문전박대하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똥 기저귀 갈아주며 키운 은혜를 이렇게 갚아? 최민석도 옆에서 장단을 맞추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혜진아, 제발 얼굴 좀 보여줘.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상사병이 나셨어. 제발 나와.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이혜진 팀장 시댁이라는데? 세상에 저렇게 늙으신 분이 바닥에서 오니까 좀 짠하네. 이 팀장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들의 동정 여론이 조금씩 생겨날 즈음 엘리베이터 문이 띵하고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소란스러운 로비를 가르는 차갑고도 침착한 발소리. 이혜진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김 대표와 사내 변호사, 그리고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철옹성처럼 서 있었죠. 혜진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주먹 쥔 손끝은 하얗게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남의 회사 로비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혜진의 서늘한 목소리에 박말순이 벌떡 일어나 달려듭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너 집 나가고 내가 밥도 못 넘겼어. 이제 그만 화 풀고 집에 가자, 응? 박말순이 혜진의 손을 잡으려 하자 혜진은 벌레 닿은 것처럼 팥하고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소름 끼치니까. 최민석이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 주변 사람들이 찍고 있는 스마트폰을 의식한 연기를 시작합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당신 주려고 쌈짓돈 털어서 이거 사오셨는데. 그러면서 음료수 박스를 내밀지만 혜진은 그 박스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와르르. 병들이 굴러다니며 로비가 아수라장이 되었죠. 사람들이 너무하네라며 수군거리는 순간 혜진이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목숨처럼 챙겨 나왔던 그 비밀 상자 속 서류들이었죠. 쇼 그만해. 역겨워서 못 봐주겠으니까. 혜진은 종이 뭉치를 허공에 힘껏 뿌렸습니다. 펄럭이며 떨어지는 종이들. 그것은 바로 박말순이 15년 전 혜진에게 강제로 지장 찍게 했던 가풍준수 서약서
실상은 로비 계약서였습니다. 호기심에 종이를 주워든 사람들이 내용을 읽어내려가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야? 기상시간 새벽 4시, 취침시간 자정 이후, 위반 시 밥 굶김, 친정 방문 절대 금지, 친정 경조사 참석 시 위약금 1,000만 원, 무임금 가사 노동 원칙, 15년 동안 월급 0원,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동정의 눈빛은 혐오와 경멸로 바뀌어 시댁 식구들을 쏘아보기 시작했죠. 박말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아, 아니야. 이거 다 조작이야. 전현이 지어낸 거야. 어디서 어른을 모함해. 박말순이 발뺌하자 혜진은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목소리도 조작인지 들어보시죠. 지지직거리는 잡음 뒤에 박말순의 표독스러운 육성이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너 사올 때 쓴 돈이 얼마인데 감이 아파? 넌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돈 주고 산 물건이라고. 물건이 무슨 밥을 처먹어. 개밥이나 먹어. 정막.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충격적인 정막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박말순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최민석은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혜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쐐기를 박습니다. 들으셨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돈 주고 산 물건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개보다 못한 취급받으면서 살았다고요.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이성을 잃은 최민석이 괴성을 지르며 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죽어버려. 그가 혜진의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찰나 옆에 서 있던 김 대표가 번개같이 몸을 날렸습니다. 퍽! 김 대표가 최민석의 팔을 낚아채 비틀어 버리자 최민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꼬꾸라졌습니다. 당신들, 내 직원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가만 안 둬. 김 대표의 낮은 으르렁거림에 최민석은 기가 꺾여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김 대표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자 덩치 큰 요원들이 박말순과 최민석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종갓집 종부야. 박말순이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며 발악했지만 요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들을 회전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최민석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혜진, 돈 내놔. 그 돈 내 거야. 내 마누라가 번 돈이라고. 10억만 줘. 아니 1억이라도 내놔. 그들의 처절하고도 추잡한 절규는 굳게 닫힌 유리문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사이다다. 팀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증인 서드릴게요.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었고 채팅창은 악마 시어머니, 현실판 노예계약이라는 키워드로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들이 사라진 유리문을 멍하니 응시하다가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혜진 씨, 김 대표가 얼른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아 부축했습니다. 혜진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이제 저 사람들 다시는 여기 못 옵니다. 김 대표의 따뜻한 위로에 혜진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저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도 저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압니다. 이제 법으로 해결합시다.
제가 최고의 변호인단 꾸려놨으니까 혜진 씨는 당당하게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혜진은 김 대표의 부축을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서야 떨림이 조금 잦아들었죠. 그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물 밖에는 아직도 억울하다며 1인 시위 흉내를 내고 있는 시댁 식구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습니다. 변호사님 불러주세요. 이혼 소송,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 오늘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죠. 감금, 폭행, 협박.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요. 혜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뽑아든 심판자였습니다. 그녀의 반격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짐승들이 궁지에 몰리면 얼마나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던 병마가 곧 터질 시한폭탄처럼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죠. 로비 사건 이후 시댁 식구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을 뿐, 그들은 어둠 속에서 더 더럽고 치졸한 칼날을 갈고 있었죠. 최민석은 돈을 뜯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제는 아예 혜진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그는 싸구려 PC방 구석에 처박혀 밤새도록 키보드를 두들겼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맘카페에 국민 언니 이혜진의 두 얼굴, 상사와의 불륜으로 시댁을 버리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 아내는 회사 대표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간 겁니다. 시어머니 학대요? 그거 다 불륜 덮으려고 꾸민 자작극입니다. 심지어 혜진과 김 대표가 런칭 파티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마치 두 사람이 미래를 즐기는 것처럼 조작까지 해서 올렸지 뭡니까? 사람들은 자극적인 소문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했던 의심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려는 비난으로 바뀌어갔죠. 혜진의 기사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뒤덮였습니다. 불륜녀가 만든 반찬 안 먹음, 시어머니를 쓰레기 취급하더니 인성보인의 같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이 혜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혜진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파왔죠. 팀장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걱정스레 물었지만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해외 바이어 미팅 완벽하게 해내야 해요. 혜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진통제 두 알을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벌써 며칠째 그녀는 밥 대신 약으로 버티고 있었거든요. 아랫배가 묵직하게 아파오고 밑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이 계속됐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하고 넘긴 게 화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대성푸드의 운명이 걸린 해외 수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외국 바이어들과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죠. 혜진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말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더니 삐하는 이명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렸죠. 혜진은 연단 모서리를 꽉 잡고 버티려 했지만 시야가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해져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안 돼. 정신력으로 버티려던 그 순간 혜진의 다리 사이로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왈칵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피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직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이 입고 있던 베이지색 정장 치마가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들. 혜진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짓다가 그대로 눈이 뒤집히며 바닥으로 쾅 하고 쓰러졌습니다. 팀장님, 혜진 씨.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대표가 의자를 박차고 튀어나가 혜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혜진의 얼굴은 이미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고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켜, 다 비켜, 구급차 불러. 김 대표는 피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혜진을 업은 채 미친 사람처럼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는 그의 등 뒤로 혜진의 축 늘어진 팔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혜진은 곧바로 처치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수액을 꽂고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던 김 대표에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체 병명이 뭡니까? 네. 자궁근종이 여러 개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대량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골다공증까지. 수치만 보면 30대가 아니라 60대 노인의 몸이에요. 도대체 몸을 어떻게 굴리셨길래 이 지경이 됩니까? 의사의 타박에 김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15년 동안 종갓집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망가진 몸을 성공하겠다고 쉬지도 않고 혹사시켰으니 탈이 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혜진이 가까스로 눈을 뜬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링거 바늘을 뽑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나 가야 해. 오늘 미팅. 그거 망치면 안 되는데. 혜진 씨, 제발 그만해요. 지금 미팅이 문제예요? 당신 죽다 살아났다고요. 김 대표가 혜진의 어깨를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눈가엔 물기가 그득했습니다. 의사 말이 당신 몸이 60대 노인 같답니다.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고요. 왜 이렇게 미련합니까? 왜? 김 대표의 호통에 혜진은 그제야 힘을 빼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몸은 병들고 세상은 자신을 불륜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륜남 김도진 대표는 물러가라. 가정 파괴범 이혜진은 나와라. 최민석이었습니다. 이 악랄한 인간은 혜진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며 병원까지 쫓아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상간남 김도진, 유책 배우자 이혜진이라고 적힌 끔찍한 피켓을 들고 병원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제가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줬더니 바람나서 도망갔습니다. 아픈 척 쇼하는 겁니다. 병원 로비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혜진의 병실 쪽을 올려다보았죠. 병실 창문으로 그 모습을 내려다본 혜진의 눈에서 초점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대표님, 저 그냥 죽을까요? 제가 죽어야 저 사람들이 멈출까요?
혜진의 자조 섞인 물음에 김 대표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으스러져라 꽉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죽으려면 저놈들이 죽어야지 왜 당신이 죽습니까? 김 대표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로비 정리해. 경찰 부르고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하라고 해. 그리고 혜진 씨 병실 VIP 통제 구역으로 옮깁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아. 전화를 끄는 김 대표는 혜진의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제 일 생각하지 마세요.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밖의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복수해야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당신 몸부터 챙겨서 보란 듯이 일어나야 저 쓰레기들을 밟아줄 거 아닙니까? 나 믿고 딱 한 달만 치료에 집중해요. 김 대표의 간곡한 설득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해였다는 것을요. 건강해야 살아남아야 진짜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혜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요. 살아야겠어요. 살아서 저 인간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요. 혜진은 다시 링거를 맞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최민석이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답니다. 이번 보름째가 되던 날 혜진의 병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실려왔을 때의 적막함은 온데간데였고 병실 바닥부터 창가까지 알록달록한 종이약들과 꽃다발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모두 혜진의 사연을 알게 된 시민들이 보내온 응원의 메시지였답니다. 혜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혜진은 수천 통의 편지 속에 파묻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세상에 홀로 버려진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 시각 김 대표는 병원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서 김 대표는 비장한 표정으로 낡은 공책 2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혜진이 시집올 때부터 꼼꼼히 기록해온 가계부 원본이었습니다. 최민석 씨 측은 이혜진 씨가 사치를 부리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죠. 이 장부를 보십시오. 김 대표가 가계부를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밀자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콩나물 300원, 두부 한 모 500원.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시장을 3바퀴 돌았다. 시어머니 밍크코트 500만 원, 남편 유흥비 300만 원. 혜진의 절약과 시댁의 방탕함이 적나라하게 비교되는 수치들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산부인과 진단서를 공개했습니다. 이혜진 씨의 몸은 잦은 유산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인해 이미 60대 노인 수준입니다. 불륜? 15년 동안 하루 4시간 자면서 노예처럼 일만 한 사람에게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김 대표의 호통에 장내는 숙연해졌고 생중계를 보던 사람들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악마 가족으로 낙인 찍혔고 불매운동을 넘어 시민 단체들이 종갓집 앞으로 몰려가 계란을 투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혜진을 응원하는 인파와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휠체어에 앉아 김 대표의 도움을 받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피고석에 앉은 박말순과 최민석은 혜진을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입모양으로 욕을 해댔지만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혜진 측 증인들이 줄지어 입장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욕쟁이 기사식당 할머니였습니다. 판사 양반, 내가 증인이요. 저 여자가 비 오는 날 쫄쫄 굶어서 다 죽어가는 꼴로 우리 식당에 들어왔어. 밥 한 끼 주니까 허겁지겁 먹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요? 짐승도 밥은 족가며 부리는 법이요. 할머니의 걸걸한 증언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혜진을 치료했던 동네 의원 원장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환자분 몸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영양실조가 너무 심해서 링거라도 좀 맞으라고 하면 돈 없다고 그냥 가셨어요. 시어머니가 병원비 한 푼 안 줬거든요. 증언이 계속될수록 박말순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박말순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니들이 뭘 알아? 내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게 죄야? 돈 주고 사왔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어디서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박말순의 망언에 판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피고 조용히 하세요. 법정 모독죄로 감치당하고 싶습니까? 감치는 무슨,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종갓집 종부 박말순이야. 판사, 너도 집에 가면 네 마누라 잡을 거 아니냐? 박말순이 판사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난동을 부리자 결국 경위들이 출동해 박말순을 제압해야 했습니다. 최민석은 옆에서 얼굴을 감싸 쥐고 쥐구멍을 찾고 있었죠.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박말순과 최민석은 원고 이혜진에게 15년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증식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한다. 탕, 탕, 탕. 판결봉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50%라니. 그것은 종갓집 전 재산의 절반을 혜진에게 떼어주라는 전례 없는 파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돈, 내 집, 판사놈이 미쳤어. 박말순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혜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최민석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미 제2금융권, 아니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혜진에게 줄 재산분할금 50%를 떼어주고 나면 나머지 50%는 고스란히 빚쟁이들에게 넘어가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아니, 그것으로도 모자라 집과 선상까지 모두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1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전주 종갓집 대문 앞, 빨간 딱지를 든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압류 집행합니다. 비키세요. 집행관들이 닥치는 대로 가구와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말순이 아끼던 자개장에도, 혜진이 닦고 또 닦았던 마루에도, 심지어 박말순이 밥을 먹이던 게 장군이의 집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거라고. 건드리지 마. 박말순이 대문 기둥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매달렸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에게 끌려나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진흙바닥에 처박힌 박말순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민석은 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쳐
최민석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어이, 최 씨. 집 날아갔네? 그럼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신체 포기각서 썼잖아.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엄마, 돈 좀 줘봐. 숨겨둔 돈 있잖아. 최민석이 박말순을 향해 울부짖었지만 박말순에게 남은 건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결국 최민석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 승합차에 태워졌고 차 문이 닫히기 직전 혜진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혜진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렸습니다. 텅 빈 종갓집 마당. 그곳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혜진이 엎어버렸던 게사료 그릇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한때 떵떵거리던 종갓집의 영화는 탐욕과 오만으로 인해 혜진이 뿌린 게사료처럼 바닥에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며칠 뒤 혜진은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는 김 대표가 차를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차 문을 열어주었죠. 고생 많았어요, 혜진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정말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혜진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탁 트인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가 혜진의 요양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바닷가 별장으로 가는 길이었죠. 도착한 바닷가에는 눈부신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밟았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모래의 감촉, 코끝을 스치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 15년 동안 부엌 창문 틈으로만 훔쳐보았던 세상이 온전히 그녀의 것인 순간이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혜진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난 15년의 끔찍했던 기억, 억울함, 분노가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김 대표가 조용히 다가와 혜진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혜진은 김 대표를 올려다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억지로 지어낸 며느리의 미소가 아니라 인간 이혜진으로서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네, 저 이제 진짜 행복해질래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저로서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폐허가 된 종갓집과는 대조적으로 혜진의 앞날은 저 바다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정직하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거리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날이 찾아왔군요. 서울 도심 한복판 세련된 3층짜리 벽돌 건물 앞은 아침부터 축하 화환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혜진의 힐링 퀴진 쿠킹 스튜디오 앤드 델리라는 간판이 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사한 아이보리색 앞치마를 두른 혜진이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15년의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네요.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눈가에는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1층 델리 매장은 혜진이 개발한 반찬과 밀키트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그 눈물의 묵은지인가 봐요? 방송 보고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팀장님, 아니 이제 대표님이죠? 팬이에요.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혜진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아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2층 스튜디오에서는
특별한 수업이 열렸습니다. 혜진이 매주 주말마다 진행하는 무료 치유 요리 교실이었죠. 수강생들은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들이었습니다. 그중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든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젊은 여성이 혜진의 눈에 밟혔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성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혜진은 그 손을 더 꽉 쥐어주었죠. 괜찮아요. 저도 그랬어요. 15년 동안 멍이 가실 날이 없었답니다. 선생님, 여성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 음식 만들어서 아이랑 따뜻하게 드세요. 밥심으로 버티고 밥심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혜진이 건넨 따뜻한 호박죽 한 그릇에 젊은 여성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살이 돋게 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쪽방촌 골목. 허리가 90도로 굽은 노파 하나가 낡은 유모차에 폐지를 가득 싣고 힘겹게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말순이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종갓집 종부라며 떵떵거렸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꾀재재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백발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박말순은 폐지 고물상에서 받은 돈 3,000원을 쥐고 무료 급식 소줄 뒤에 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체면이고 뭐고 따질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 도시락 받아가세요. 오늘은 특별히 유명한 셰프님이 후원해 주신 특식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건넨 도시락을 받아든 박말순은 차가운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불고기와 정갈한 나물 반찬. 침을 꿀꺽 삼키며 젓가락을 들던 박말순의 눈이 도시락 뚜껑에 붙은 스티커에 멈췄습니다. 후원 혜진의 힐링 퀴진 대표 이혜진 히. 힉. 박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개밥 주는 년 돈 주고 산 물건이라고 멸시했던 며느리가 적선한 밥을 얻어먹게 된 것입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지만 야속하게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박말순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밥을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으흐흑, 맛있네. 빌어먹게 맛있어.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으엉엉. 그녀가 씹어 삼키는 것은 밥이 아니라 뒤늦은 후회와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떠나간 며느리는 아니 날아간 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 시각 어느 공사판 한바지 일용직 조끼를 입은 최민석은 구석에 처박혀 쓴 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은 폭삭 늙어버렸고 손에는 굳은 살이 흉하게 박혀 있었죠.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며 노예처럼 일만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야, 최 씨. 밥 빨리 먹고 벽돌 날라야지. 농땡이 피울 거야? 반장의 호통에 최민석은 허겁지겁 국밥을 말았습니다. 그때 식당 벽에 걸린 TV에서 혜진의 CF가 흘러나왔습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는 한 끼 이혜진이 만듭니다. 화면 속 혜진은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옆 테이블의 인부들이 화면을 보며 떠들어댑니다. 와, 저 여자 진짜 성공했네. 남편이 어떤 놈인지 몰라도 복받았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최민석은 국밥을 삼키다 말고 컥컥거리며 기침을 했습니다.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제 발로 복을 걷어찬 놈이 바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내가 남편이었는데
저 여자가 내 마누라였는데. 최민석이 중얼거려 보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혜진의 환한 미소를 보며 자신의 초라한 흙투성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후회의 눈물이 국밥 그릇 위로 툭, 툭 떨어져 짠맛을 더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스튜디오의 영업이 끝났습니다. 혜진은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홀로 남아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대표, 아니, 이제는 혜진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연인이 된 김도진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혜진이 가장 좋아하는 풀이지어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마감했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대표님. 김도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혜진은 꽃향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 씨, 저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15년의 겨울이 있었기에 지금 이 봄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요. 김도진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창가로 이끌었습니다.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이제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당신 곁에서 늘 봄날만 만들어줄 거니까요. 김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케이스를 꺼내 열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반지가 들어 있었죠. 저랑 평생 밥 같이 먹어줄래요? 당신이 만든 밥 말고 제가 차려주는 밥 먹으면서 그렇게 늙어갑시다, 우리. 혜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진이 끼워주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던 그녀의 손가락에 영롱한 진주가 따뜻하게 감겨왔습니다. 네, 좋아요. 대신 반찬 투정하면 국물도 없는 거 알죠? 혜진의 농담에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고 창밖의 벚꽃잎들이 축복처럼 흩날렸습니다. 혜진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생했다, 혜진아. 잘 버텼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한 여자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사는 며느리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처럼 용기를 내어 박차고 나오는 순간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집살이나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혜진 씨의 사연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말로는 결국 파멸뿐이라는 것,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